전국 현장을 발로 뛰는 맛이 보이는 소식, 뉴스보다 맛집입니다. 대전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도시 브랜드, 대전 영시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보다 맛집은 축제가 열리고 있는 현장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1960년 과거 여행을 떠나보시겠습니까? 자, 출발하겠습니다. 중앙로 진짜 오랜만에 걸어봐요. 11일부터 17일까지 이곳에서 영시축제 열리잖아요. 영시축제는 진짜 여름에 열리는 축제죠. 한여름에. 우리나라에 여름 축제가 별로 없어요. 머드축제, 보령, 그다음에 장흥의 물축제. 근데 중부권에서 진짜 과거, 현재, 미래, 대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멋진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축제 현장 속으로 진짜 깊이 한번 푹 빠져볼게요. 지금 영시축제 때 보니까 여기 베이킹 체험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빵집이 많이 남아 있네요. 영시대전빵? 네, 인두로 딱 제작했어요. 여기 아이고 인두로 찍었네. 햇수이 반죽에 팥에 유성배를 갈아 넣어서 만든 영시대전빵입니다. 야 로컬빵이네 로컬빵. 이렇게 자꾸 나와야 돼. 어떤 맛일까? 드셔보세요. 팥이 들어있는 패스트리네. 네. 아이고 또 이런 걸 어떻게 또 개발하셨대? 네, 오늘 축제를 위해서 제가 조금 신제품을 개발을 했어요. 담백하고 네, 호두도 들어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호두도 들어있어요. 아이고 이거 또 하나 히트치겠는데요? 응? 대전에 빵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다양한 빵도 경험할 수 있고 맛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영시축제 행사장 주변에 네. 맛집이나 관광지, 뭐 부스 등을 들리시면 네. 응모를 해주시면 저희 포인트 투어의 이벤트 상품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행사장 주변에 맛집, 그다음 관광지, 지하철 타고 또 시내버스 타고 시원해. 축제장에서 먹거리는 빼놓을 수가 없죠. 여기가 중앙시장인데 중앙시장에서 축제 기간에 푸드 페스타 행사가 열려요. 이곳은 저녁 8시만 되면 인적이 아주 드문 곳이었어요. 그런데 축제 기간을 맞이해서 이렇게 화려하게 불을 밝혀놓고 있는데 한번 저 여기서 먹을 게 있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뜨거워요. 이게 탕후루에 탕후루. 그러니까 과일이 상하니까 이 과일은 좀 오래 저장하려고 이게 설탕물에 이게 딱 붙여가지고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 가요. 이거 먹을만 하네. 추억의 가락국수. 가락국수 하나하고 그래도 파전. 예, 그거 주세요. 예.
그래서 대전은 국수죠, 국수. 칼국수, 그다음에 가락국수. 그러니까 대전이 교통의 중심지였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전쟁 이후에 그 구호물자가 밀가루였는데 그게 이제 대전역에 많이 모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빵집도 많이 생겼고 칼국수도 많이 생겼고 그 중에 하나가 역 하면 또 가락국수예요. 야, 진짜 가락국수는 옛날에도 저도 진짜 엄청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거의 없어져가지고 너무 아쉬워. 그 맛이야, 그 맛. 과거를 소환하는 그런 맛. 그리고 옛날에 대전역 플랫폼에서 가락국수 했었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먹는 줄 아냐? 이건 뜨겁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막 넣는 거야. 단무지를 넣으면 이게 온도가 내려지잖아. 그러면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젓갈에 잡히는 대로 먹는 거야, 그냥. 여기 영시축제장은 이 상인들이 말이에요. 매지 상인들이 없어. 이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해서 이 지역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여기 말고 그 다음에 저쪽에 가면 또 이제 맥주 거리가 있고 또 건어물 거리가 있어요. 이거 먹고 먹으러 갈 겁니다. 대전에서 40년 살면서요. 이 골목에 건어물 가게들이 몰려있는 건 처음 알았어요. 이 축제 때문에 알게 된 거죠. 뭐가 있는지 한번 가볼게요.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에 불러본 너 나올 줄 몰랐어. 간지러운 바람 웃고 있는 우리 밤하늘의 별 취한 듯한 대전천 옆에 있으니까 프랑스 파리 세네강에서 딱 맥주 한잔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축제 아니면 언제 내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앉아서 맥주 한잔 하겠습니까? so sweet so sweet 지금 나오는 노래 뭐지? Hold up. 바로 이거야, 이거. 자, 조미 한번 먹어보자. 그래도 맥주에는 이 조미지, 조미 생선, 건어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야간 관광, 야간 특화 도시 상당히 빅 이슈로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축제가 도시를 활성화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데 특히 밤에 열리는 이렇게 경관을 끼고 있는 장소에서 밤에 열리는 축제는 정말로 도시를 살리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죠. 잘 있거라 나는 간다 대전발 영시 50분. 대전 영시축제는 대전 브루스를 주제로 한 거죠. 대전역에서 1959년도 2월부터 1960년 2월 사이에 한 남자와 여자가 플랫폼에서 헤어지는 모습을 본 한 작사자가 만든 노래가 바로 대전 브루스죠. 와, 역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과 헤어짐이죠.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이 영시축제. 꺼지지 않는 재미, 잠들지 않는 대전. 대전 영시축제. 마음껏 흠뻑 빠져보세요. 네, 대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만날 수 있는 대전 영시축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대전만이 가지고 있는 맛과 멋을
재미나게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간 포토뉴스입니다. 양세훈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사진을 통해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해보고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을 알아보는 주간 포토뉴스입니다. 오늘도 3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한국 배드민턴의 간판이죠. 국가대표 안세영 선수가 일본 오픈 정상에 오르면서 마침내 세계 랭킹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선수가 여자 단식 1위에 오른 건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방수현 선수 이후 27년 만인데요. 지난 7월 코리아 오픈과 8월 일본 오픈을 포함해 무려 7차례나 월드투어 우승을 거머쥐면서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에 올랐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처음 라켓을 잡았다는 안세영 선수. 월드컵 둥이 안세영 선수의 힘찬 포효에 누리꾼도 응원의 목소리 전하고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세계에서 제일 세영, 랭킹 1위 오래 유지하기를 응원합니다. 이제 21살이라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선수, 파리올림픽 금메달도 따러 가자라는 댓글들 있었습니다. 이제 안세영 선수의 금빛 스매싱은 오는 9월 열릴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향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안 선수의 환한 웃음을 만날 수 있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과학도시 대전의 명성에 걸맞는 로봇 융합 페스티벌. 제12회 로봇 융합 페스티벌이 지난 6일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세계 20개국에서 3천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로봇 경진대회와 함께 드론 코딩부터 조정까지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드론 체험도 열렸는데요. 지역 로봇 기업들의 최신 기술을 선보이는 전시관도 운영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었던 귀한 자리. 신기반기한 로봇 세계에 누리꾼 반응도 폭발입니다. 학생들이 제작한 로봇을 직접 조종하는 모습이 너무 기특했어요. 로봇 산업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코딩도 의무 교육에 포함된다는데 이런 행사를 통해 코딩이 더 재밌게 느껴지면 좋을 듯이라는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올해로 12년째 이어져 온 로봇 융합 페스티벌. 해가 갈수록 아이디어 톡톡 튀는 로봇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꿈이 자라는 미래 주역들에게 체험뿐 아니라 열정과 도전 정신을 품게 해줄 그런 기회장이 됐으면 하는 마음도 가져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학교에서 수업에 전념해야 할 교사들이 3주째 폭염 속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사망한 서희초등학교 교사를 추모하는 자리이자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폭염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광화문을 꽉 메운 검은 물결의 선생님들을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교육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지 않았나 싶습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자 존중받아야 할 존재, 선생님들을 바라보는 누리꾼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 더위에 검은 옷을 입고 거리로 나섰을까요? 선생님들 응원합니다. 교육계 전반에 변화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교사들의 목소리가 변화를 불러오길이라는 댓글들 있었습니다. 다시 뜨거운 열정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는 한 선생님의 눈물 어린 절규가 있었는데요. 과연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은 무엇일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주간 포토뉴스 함께하셨습니다. 잇따른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로 인해 불안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묻지마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국민적 트라우마까지 부르고 있는데요. 엉망인 준비에 파행으로 끝난 세계 잼버리 대회 책임론과 또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논란까지 이 부분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최창렬 용인대학교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희성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림역과 서현역 사건 이후에 외출하게 되면은 주변을 두리번 거리는 버릇이 생겼다는 분들 많습니다. 누가 가까이 오면은 몸을 움츠리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우리 지역에선 고등학교 교사가 20대 제자에게 피습당하는
조금 전에 얘기를 나눴지만 이런 사건도 있었고 또 10대들의 장난 섞인 살인 예고글이 범람하면서 지역에서도 여러 명이 붙잡혔는데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사건이 이제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네. 지금 이제 우리 사회자께서 쭉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이게 거의 이제 빈번하게 나오고 있고 거의 일상사화된 것 같아요. 예. 그 살인 예고라는 건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거였잖아요. 근데 그 살인 예고 글이라는 게 몇십 건이 이제 올라오고 이러는 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져도 이게 남의 일이려니 생각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저를 비롯해서 제 예. 주위들 그리고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범죄라고 인식이 되기 시작했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이제 범죄 사회학적인 측면이 예. 있을 것이고 정치적이고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인 측면으로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이제 단순하게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 이제 사건이 커지는 것 같고 말이죠. 이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한국 사회가 쭉 쌓아왔던 이른바 압축 성장이라든지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13위의 이제 GDP 규모인데 이제 1인당 GDP가 10위권이란 말이죠. 아무튼 1인당 GNP도 33위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일본이 28위니까 별 차이가 안 나요, 지금 우리가. 그 정도 잘 달려왔는데 막상 이 사회 구조적으로 여러 문제들이 응집돼 왔던 것들, 응축돼 왔던 것들이 이제 서서히 표출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정말 경쟁사회 사다리가 무너지고 그리고 남을 짓눌러야 되고 억압해야 되고 이러한 그 신자유주의의 좋은 점 말고 아주 나쁜 점들이 많이 응집돼 있던 것들이 젊은 세대에게 굉장한 이게 압박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그 지난번에 그 묻지마 그 분당에서 경기도 분당 예. 거기서도 그 범인이 꽤 공부를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 뭔가 경쟁에서 이탈하고 탈락했을 때 느끼는 강 박사님이 그렇게 아주 이상한 행태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누구의 잘못이다라는 걸 떠나서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문제가 서서히 이제 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경쟁이 너무 과도합니다. 경쟁이 너무 과도하고 스스로 과시해도 이런 게 이제 응집돼서 나타난 사건이라서 여러 가지로 이제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한번 이제 되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되돌아볼 듭니다. 때가 됐다. 예. 모든 범죄라는 게 이제 동기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동기가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 무동기 범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사회적 동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고요. 사회적 동기라는 것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문제에 기인한 어떤 현상들이다. 우리보다 이제 일찍이 일본이라든가 미국에서 유사한 형태의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사회가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선진국이라는 대열에 진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소외된 그런 계층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사회적 불만으로 어떤 내재돼 있다가 이렇게 폭발하는 무동기 범죄가 이제 확산이 되는 것이죠. 일본도 그러한 어떤 시기적으로 볼 때 한 2000년대 중반 정도에 이러한 어떤 범죄 유형들이 크게 늘어나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우리 이제 그보다 한 15년 정도 늦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런 것들은 개인의 책임, 특히나 무슨 정신질환이다 자꾸 이렇게 몰아갈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사회 구성원들이 같이 져야 되는 이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점도 있고 책임도 있지만 또 흉악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정당방위라든지 이런 인정 범위 이런 데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또 경찰에서 진압하는 과정에서 또 무력 진압에 또 여러 가지 또 제대로 진압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대전에서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흉기를 든 70대 노인이 이제 그 편의점 점주를 찔렀는데 점주가 이제 그걸 피하려고 발로 찼더니 나중에 편의점 점주에게 상해 그 상해 사건 피해자라는 이런 문자가 와가지고 조사를 받으라고 온 거예요. 이런 참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도 개선하겠다고는 하지만 이 범죄자에 대한 인권이 너무 좀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이 인간이 이제 예. 최종적으로 이제 사법 시스템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이제 판결이 내리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합니다만 공허한 얘기죠. 당장 사건을 저질렀는데 그 현행범인데 말이죠. 근데 지금 저기 범죄자의 인권을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이성 교수님도 그렇고
사회 시스템에 관련된 거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분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문제가 있는 것만도 분명해요. 그 제정신은 아닌 거죠, 솔직히. 네. 사람이 찌르니까 묻지마 살인이라는 게 아무리 우리가 이제 이 학문적으로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범죄자들 제압할 때 저는 단호하게 제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경 대응 해야죠. 네. 미국의 경찰 같이 그렇게 과도하게 할 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그런 사람들을 지금 말씀하신 대전에서 일어났던 그 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은 뭐 상대가 흉기를 들고 덤벼도 내가 대응하면은 나도 같이 쌍방 처벌받잖아요. 이런 부분들 이제 형사법을 고쳐야죠. 형법도 고치고 해가지고. 우리가 사회 구조를 바꿔나가고 정말 시스템을 좀 돌아보고 말이죠. 정치도 정말 반성하고 여러 가지 하는 한편으로 당장 그건 뭐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제도도 바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강구해 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 법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형량의 문제도 그렇고 말이죠. 네. 물론 형량을 높인다고 해서 범죄의 흉포화가 줄어드는 건 아니라고는 그래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형량을 좀 올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지금 워낙 불안하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다른 얘기는 합니다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커다란 사회적 일이 일어나도 책임지는 공직자가 없잖아요. 같은 논리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오성 네. 참사 같은 경우도 그 무슨 책임지는 공직자 아직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잼버리 대회 이따 말씀 나눌지 모르겠습니다만 잼버리 대회 같은 경우도 뭐 지난 주말에 마무리가 됐지만 네. 그거 상상이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새만금에다가 그 갯벌에다가 좀 이따 저희가 예, 다시 글쎄요. 또 그런 거. 토론하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예.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일단 사회적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일단 일탈의 책임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어렵다고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뭐 상황이 어렵고 경제에서 이탈했다고 남을 다 찔러 죽이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냉혹하게 그 공권력도 좀 강하게 할 때가 됐고 공권력이 나약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단지 공권력이 과잉 대응하거나 과도하게 뭐 억압하거나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 것이지 정당방위적 관점에서 공권력이 분명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겠죠. 예. 범죄에 대해서 뭐 강경 대응하는 건 그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이제 최근에는 범죄 오인을 해서 네. 이런 어떤 좀 운동을 하던 학생에 대한 어떤 가해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됐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또 예방적 차원과 또 어떤 범죄 이후에 그러니까 뭐 교수님 징벌주의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할 때는 사회에 어떤 공포심이라든가 두려움을 또 조장을 하거든요. 이번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정부에서 대응했던 여러 가지 상황 중에 경찰 특공대를 배치한다든가 또는 뭐 장갑차를 배치한다든가 예.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는가? 이건 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강경 대응이라는 기조와 이런 모습들은 좀 저는 다르게 본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왜냐하면 이러한 범죄 유형에 대해서 그동안 통계 자료가 없고 또 그것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어떤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우왕좌왕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부터는 좀 늦었지만 이런 어떤 체계를 좀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뭐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서 여러 가지 국회에서도 입법 활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정부에서도 어떤 사법 입원제라든가요 이런 것들을 네. 조금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 좀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 이제 이런 사건들 때문에 지금 다시 얘기 나오는 부분들이 사형제 부분이에요. 흉악 범죄가 어떻게 일어나니까 사형제를 좀 부활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그 정치권에서도 뭐 사형제가 안 되면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고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그건 예. 그야말로 형법적 측면인데 저는 이제 그쪽 전공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가 지금 사형제는 있죠. 사형제는 있습니다만 사형이 집행이 안 된 지가 오래됐어요. 87년도인가요? 그 이후로 집행이 안 된 상태니까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저렇게 흉포한 범죄가 너무 일상화된다면 저는 사형제 집행을 한 번쯤은 사회적 논의에 공론화에 붙여볼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아예 사형제가 폐지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물론 이제 OECD 국가들이 사형제를 다시 집행을 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준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사형을 실시한 나라들이하고 다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점에서 볼 때 이 사형제가 근데 사형을 정말 집행하면 정말 범죄 줄어드는 것인지 그런 통계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사형제가 집행되면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사형제가 이제 다시 부활되면 사형이 있으면 사형을 집행이 부활되면 이제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니까 흉악 범죄자들이 그 증거 없애기 위해서 더 흉포화된다 뭐 이런 논리도 있어요. 네. 형사 논리인데 반대되는 논리도 있고 그래서 이건 사실 굉장히 첨예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이념적인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그것도 이른바 보수와 진보가 또 생각이 달리는 부분 중에 그 영역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참 쉬운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형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뭐 크게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사형제에 대한 논의가 이제 정치권에서부터 먼저 나왔고 또 법사위 상임위에서 이제 그 한동훈 장관한테 사형제에 대한 의견을 좀 묻기도 했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범죄 유형은 이제 사회적 동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성을 가진 어떤 가치라든가 의견에 대한 포용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강한 징벌주의가 일차적으로 어떤 효과는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것만 가지고는 막을 수 없죠. 그리고 지금 이러한 사형제 부활이라든가 무기징역에 관련된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정치권에서부터 편가르기라든가 어떤 혐오주의를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먼저 고려를 해야 된다. 뭐 그러니까 그냥 말하기 좋은 사형제 부활하자, 무기징역 뭐 강하게 하자.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한 인기 영합주의적인 어떤 발언으로 또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은 좀 더 조심히 접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는 잼버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전북 새만금에서 펼쳐졌던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정말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폭염, 위생, 또 뭐 여러 가지 정말 순조로운 게 한 가지도 없었는데요. 여야는 뭐 서로 책임론을 들먹입니다. 이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이희성 교수님도 대한민국에 몇 안 되는 축제 전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거 먼저 좀 여쭤볼게요. 예. 아, 그러게요.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행사에 대한 경험도 많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까지의 국제대회는 너무나 잘 치렀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계속 꾸준히 국제대회를 유치를 하고 있는데 이번 잼버리 대회는 잼버리라 이야기하고 저는 어리버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런 정도로 망가질 수가 있는가. 뭐 여든 야든 뭐 여가부 전북도 지금 책임 얘기하고 있고 또 전 정권 책임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오는 데 있어서 과정을 한번 면밀히 들여보자 이거죠. 왜냐하면 지금 4만 6천 명이라는 청소년을 초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그것도 성인도 아니고 청소년들을 초대했으면 준비 단계부터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을 다 알았단 말이죠. 다 알았는데 저는 여든 야든 전 정부든 현 정부든 그런 부분을 간과했다, 방치했다. 둘 다 책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잼버리가 성공적으로 끝난 이후에 그 책임 소지를 가리겠다. 이게 또 정쟁화가 되면 안 돼요. 예,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정치권이 이것 때문에 아주 네. 서로 책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뭐 행사를 워낙 잘 치르는 나라인데 좀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예. 그리고 우선 상식적으로 뭐 전 뭐 그 축제나 이런 뭐 문화 행사 잘 모릅니다만 그 새만금에도 어떻게 그런 그 야영지로 새만금 그쪽을 선택할 수 있냐고요. 상상이 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 떠나서 그늘이 없잖아요. 그늘이. 네. 그늘 없는 거기다가 그 4만 3천여 명을 그렇게 거기다가 숙소를 만들고 야영을 시킨다? 그 도저히 발상 이해가 도저히 안 가요. 그래서 우선 첫째는 지금 뭐 이 교수님 말씀처럼 지난 정부가 당연히 책임이 있죠. 그리고 그 곳에다 유치한 사람들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도 윤 정부가 출범하는 게 작년 5월 아닙니까? 이거 지금 8월에 한 거고 1년이 넘었어요 시간이. 네. 그동안 그걸 안 돌아봤다는 얘기냐고요. 그럼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들여다보니까 이건 이상하다. 새만금에다 이거 무슨 이런 야영지를 하느냐, 세계 청소년 축제를 하느냐.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어디선가 나왔어야죠. 네. 여성가족부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김영수 장관 얘기하는 거 보세요. 그분이 아마 여성가족부 폐지를 임무로 여성가족부 장관이 됐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 분이 잘할 리가 없죠. 그런 사람 임명한 윤 정부가 책임이 있는 거죠. 어쨌든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집권 세력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겁니다. 물론 그리고 이제 지난 정부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일단 그래서 전라북도 책임이 크고 여성가족부 책임이 큰데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게 지금 국민의힘은 오히려 전라북도와 여성가족부 책임으로 얘기하면서 그걸 그쪽 돌리려는 것 같아요. 그건 아주 잘못된 태도다. 그거는. 네. 그건 뭐 제가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민들을 정말 화나게 하는 거는 네. 뭐 6년 동안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도대체 뭘 했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네. 한편에서는 뭐 여가부라든지 전북도 또 그 무안 군 같은 경우도
잼버리와 관계없이 뭐 해외를 90차례 이상 뭐 다녀오고 또 그 돈들 다 어디에 그 예산을 썼을 거 아닙니까? 원래 축제 예산 다 이렇게 쓰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운영비가 너무 과도하죠. 운영비가 예. 너무 과도하고 이게 왜냐하면 지금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새만금이라는 그 공간 자체는 다른 공간하고 다르게 그 기반 시설에 대한 예산이 오히려 예. 두세 배 더 들어가야 되는 공간 아니겠어요? 뭐 소금물이 빠지지 않아서 나무도 자랄 수 없다고 하면 인위적으로 그늘을 만들었어야죠. 더 많이 만들고 또 식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식물군이 무엇인지를 해서 예. 빨리빨리 했어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은 정말 예산 전체적으로 5분의 1도 쓰지 않고 10분의 1도 쓰지 않고 뭐 운영비를 거의 700억 가까이 썼다고 하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부안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기관들에서 뭐 90회가 넘는 그런 해외 출장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도 이제 앞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지금 이러한 어떤 잼버리를 통해서 지금 현 정부의 지금 저는 태도를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가부 장관이 물론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지만 공동위원장에는 거기 행안부 장관도 있고 문체부 장관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것은 이제 현 윤정부 들어서 그 공동위원장을 또 이렇게 더 강화해서 정말 전폭적 지지를 하겠다라는 대통령 의지가 반영돼서 장관이 3명이나 현재 지금 대회장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없어질 폐지할 여가부에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 최고의 TF 단장은 총리 아니겠습니까? 한덕수 총리잖아요. 예, 뭐 화장실 청소하는 모습도 네. 우리가 봤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근데 한편에서는 또 기본적으로 이게 지방 정부 행사가 아니냐. 근데 그것을 전부 다 우리 뭐 중앙 정부라든지 국민들이 뒤치다거리를 하게 된 셈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됐죠. 예. 지금 이제 원래 그 투여된 예산이 1,170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예. 무지하게 엄청나게 많은 이게 이제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건데 이걸 지자체 만의 행사다라고 얘기하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전 세계적인 행사잖아요. 이게 청소년 축제 중에서 가장 큰 행사거든요. 네. 세계적으로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거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월드컵 못지 않은 거냐. 월드컵 축구 못지 않은 건데 이 부분은 뭐 전라북도 혼자 하는 거니까 중앙정부가 나서면 안 된다라는 논리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어쨌든 특정 행사를 유치할 때 전 국가적인 여러 가지 힘이 동원이 됐을 거라고요. 이것도 2017년도가 6년도에 이제 유치가 됐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까 이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이 장관들이 여기 지금 조직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도 투자 유치할 때부터 이게 SOC 예산 때문에 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대두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전라북도 내에서도 무주가 더 좋은 땅이 그건 있는데 뭐 아는 거 아닙니까? 거기를 왜 안 하니? 부안에서 그 어떻게 이유가 또 아니라 안 했는지 돼요. 모르겠지만 SOC 부안에 이제 거기 새만금 쪽에 어디 예산을 좀 이렇게 확보하려 했던 거 아니야?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건데 아무튼 간에 이번에 이제 끝나고 이제 어제 끝났잖아요. 어제 토요일 날 끝났는데 끝나고 여러 평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또 국회에서 니타 내타 할 거예요. 아마 이건 뭐 전 정부 현 정부 뭐 공유다 책임이 있는 건데 아무튼 간에 전 뭐 아까 총리 말씀해서 총리실도 전 책임 있다고요. 국무총리는 헌법에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나와 있다고요. 그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그 컨트롤타는 사실 총리인 거죠. 대통령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총리에 대한 책임을 뭐 이거 가지고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맨 처음 말씀 나눈 여러 사회적인 시스템 얘기했습니다만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뭔가 우리 전반적인 한국이라는 커다란 공동체에 뭔가 자꾸 숭숭 구멍이 뚫리고 있다는 하나의 조짐이다. 이것도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실이 나서서 이걸 전체적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돼야 됩니다. 근데 여야가 또 무슨 전략?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이 행사를 메인으로 준비했던 것도 문재인 정부였거든요. 문재인 정부 그 책임이 있는 거죠. 책임은 당연히 있지 있죠. 그러니까 여당, 야당 똑같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책임질 부분들은 분명히 뭐 전 정부든 현 정부든 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걱정되는 게 엑스포 2030년 부산 엑스포 개최지 결정하는 데 이게 또 영향받지 않느냐. 저는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국제적 신뢰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신뢰가 현저히 떨어진 것이고 국격이 떨어진 거예요. 이거 후진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가 어렵다고요. 좀 그래서 이게 지금 2030년도 엑스포 유치가 곧 결정되잖아요. 올해 11월인가 이렇게 결정이 될 텐데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최근에 뭐 정부가 꽤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 몇 달 동안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저는 쉽지 않지 않느냐. 워낙 지금 뭐 국제적으로 지금 뭐 그러고 나서 이제
태풍 온다고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이렇게 했지만 저는 그걸 가지고 만회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워낙 뭐 지금 뭐 처음부터 잘못 이게 단초가 잘못 끼워졌던 거라서 저는 큰 걱정입니다. 사실 엑스포 유치에 있어서 말이죠. 10일 날인가요? 프랑스 리몽지라는 유력 일간지에서 이 잼버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보도가 됐어요. 안 좋게 굉장히 보도가 됐는데 이게 이제 우리 국내 언론들은 뭐 언론 일부 통제도 해서 뭐 좀 많이 안 알려져 있지만 외신에서는 더 난립니다. 예, 국가적인 신뢰도가 하락한 건 사실이고 부산 엑스포 3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영향이 갈 거거든요. 그 후속적인 조치도 굉장히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혁신위원회 활동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이 발언과 행동들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뭐 노인 폄하 발언은 뭐 둘째치고 뭐 시부모 봉양 발언 이후에 뭐 신의위하고 서로 막장 뭐 폭로전까지 이어지고 김인경 위원장의 혁신위 활동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평가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처음부터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애당초 한계가 있던 혁신위원회였습니다. 이게 우선 무슨 비대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당 대표가 있고 당 지도부가 있단 말이죠. 최고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위가 결정한 것을 그대로 밀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당 지도부가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이제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였고 그래도 뭐 혁신위원장 김은경 위원장이 워낙 이제 뭐 당을 바꿔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해서 기대를 좀 가졌는데 아까 잠깐 여기 나왔습니다만 노인 폄하 발언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신의 그 뭐 가족사 남의 가족사 알 이유도 없습니다만 알 수도 없고 그런 것 자체가 도대체 그 제1야당이 지금 그 붕괴해가는 제1야당을 구하겠다고 나선 사람의 그런 나올 발언들이 아니거든요. 모습도 그렇고 말이죠. 게다가 뭐 최고 어제 뭐 며칠 전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뭐 몇 개 혁신안을 발표했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친명 비명 간의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뭐 대의원제를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를 폐지했다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대의원제를 비명계 굉장히 반발하고 반발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예상했던 대로 친 이재명계를 위한 이런 혁신 아니냐. 혁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정당의 기득권을 더 강화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비명계 갈등이 있는 것이고 반발이 제가 봐도 어느 정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혁신위에서 갑자기 대의원제를 폐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대의원 투표를 폐지했단 말이죠. 이건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아무튼 기득권을 뭔가 당의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타파하는 이런 계기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건 혁신은 안 하냐 못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혁신안도 지금 대의원제 폐지를 가지고 굉장히 비명계에선 반발이 크던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폭탄 던지고 떠난 거죠. 지금 뭐 그 발표하고 오늘 11일이요. 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 뭐 친명 비명계 지금 갈등의 양상이 지금 굉장히 달아올랐고요. 결국은 이제 1996년도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들어졌던 95년도인가요? 그 대의원제 이 부분이 이제 이번에 혁신안에 그 없애야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리당원이 70% 일반 여론조사가 30%로 이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이런 혁신안을 받아준다면 근데 이제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방식이랑 똑같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권리당원의 힘이 강해진다. 권리당원 70%.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친명계를 비롯한 그래서 개딸을 위한 혁신안 아니냐 이런 어떤 굉장히 강한 비판도 나오는 이유가 그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친명계와 비명계는 앞으로 더 큰 갈등의 요소를 그래서 제가 이제 폭탄 던지고 떠났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잼버리 대회가 파행으로 끝났지만 우리 국민과 또 기업들이 나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보고 위대한 대한민국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